안녕하십니까. 월드뷰 TV의 김승욱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최재형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최재형 의원님은 판사로서 평생을 사셨고, 그리고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감사원장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지난 보궐선거에서 종로구에서 당선되셔서 지금 이제 종로구 의원으로서 정치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최재형 의원님을 모시고 그의 신앙생활과 그동안 저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 의원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이제 이야기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독자들이 다 크리스찬들이라서, 최 의원님의 그 신앙생활, 어떻게 해서 신앙을 가지게 되셨고, 또 지금의 그 신앙은 어떤 신앙 고백을 하실 수 있는지, 이런 걸 먼저 서론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전혀 이제 기독교적인 배경이 없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뭐 교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이제 중학교 지나갈 때 중학교 무시험 진학이 처음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그때 제가 배정받은 학교가 미션스쿨이어서 그때 이제 선생님들의 권유로 교회 처음 출석하게 됐죠. 그 당시에 이제 교회 출석하면서 사실은 뭐 교회는 출석했지만 그게 신앙심이 깊은 상태는 아니었고,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고 또 뭐 성경 공부하는 것도 재밌고 그러면서 쭉 다니다가 제가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신앙에 대해서 좀 그 다지게 된 것은 대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니면서 정말 더 깊은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고 이제 그 대학교 수련회 가서 이제 철야 기도를 하는데, 그때 이상하게 저에게 든 생각이, 그럼 내가 지금까지 믿는다고 해왔던 이 신앙이 과연 이게 맞는 것일까라는 것에 대한 회의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의가 들고 의심이 들 때, 이제 과연 그럼 내가 믿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정말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는 그런 전체적인 기독교의 어떤 기본적인 진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과정을 거쳤죠. 그래서 1, 2년 동안 이제 쭉 그런 과정을 거치다가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시는지에 대한 것을 저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그럴까요? 하나님의 그런 만남을 가지면서 이제 사실상 이제 신앙의 출발은 뭐 그때부터라고도 볼 수 있죠. 사실 하나님이 섭리는 저를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 출석하게 하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대학교 때 과연 내가 믿는 것이 진리인가라는 그런 의심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그 신촌 장로교회에 출석하셨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교회를 출석하시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그 미션 스쿨이 그 전도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최 의원님 얘기를 통해서 알겠습니다. 사실 종립학교라고 그러죠. 종교단체에서 세운 학교들, 종립학교의 정체성을 자꾸만 훼손하고 중앙정부가 인사권도 가져가고 학교에서 선교 활동도 못하게 하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사회적 갈등이 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 종립학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오늘 실제적인 체험을 통해서 듣게 된 것 같습니다. 학교의 자율성을 좀 더 늘려가는 쪽으로 교육 정책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종립학교들은 종교적 신념 때문에 투자해서 교인들의 헌금을 가지고 세운 학교인데, 거기 자율성을 훼손하고 그러는 건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최 의원님의 그 미담에 대해서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미담들이 다 이 신앙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강명훈 군 이렇게 업어서 학교에 등교시켰다는 거라든지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오늘 그 얘기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번 더 해주시죠. 사실 바로 옆에 어려운 그 친구가 있으면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강명훈 변호사를 처음 만난 거는 교회 나가서 중등부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 친구는 사실 몸이 워낙 불편해서 교회에 이렇게 자주 출석하기도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중학교 2학년 때는 척추 이하가 다 이제 이제 소아마비여서 혼자서 이제 앉아 있기도 어려운, 받치는 저 척추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척추 대용의 이 철심을 넣는 큰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휴학을 해서 저하고는 이제 학년이 한 학년 차이가 나게 됐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고등학교를 먼저 가고 같은 고등학교에 또 그 친구가 들어와서 이제 등교할 때 같이 택시 타고 학교까지 가서 정문에서 내리면은 거기서부터는 제가 업기도 하고 그 친구가 이제 클러치로 이제 하면서 좀 걷기도 하고 교실까지 바래다 줬고, 하교할 때는 학년이 다르다 보니까 하교 시간이 달라서 반 친구들이 많이 도와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도 이제 제가 1년 먼저 갔는데 제 친구가 또 1년 후에 같은 대학교 들어와서, 그때는 이제 관악 캠퍼스가 저희가 살고 있는 신촌하고 워낙 멀어서 그렇죠. 택시를 타고 가기에는 좀 너무 부담스러워서 버스를 타고 다녔죠. 근데 매일은 아니고 이 친구가 기숙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월요일 날 등교할 때는 제가 같이 버스를 타고 관악 캠퍼스, 서울대학교 관악 캠퍼스 정문에서 내려서 거기서부터는 이제 택시를 타고 법대나 또는 기숙사까지 같이 가는. 그리고 이제 사법연수원은 이제 같이 합격을 했습니다. 사법시험을 같이 합격해서 2년 동안 또 같이 다녔고, 그러면서 이제 뭐 사실은 제가 그 친구를 뭐 도와준 걸 많이 보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통해서 제가 또 많이 배운 것도 많고요. 또 그 친구를 통해서 제가 또 얻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두 분 다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친구 옆에 있으면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나도 바쁘고 공부해야 되고 보통 일이 아니죠. 정말 그 소식을 뉴스에 들었을 때 참 청량감을 느꼈고 온 국민이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그 정인이 사건이 있었을 때요. 네. 그것 때문에 입양 문제가 이제 문제가 돼서 뭐 해결책이 없느냐 신년에 이제 국회에서 질문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말에 좀 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사회 일각에서는 뭐 물건이냐 이래서 아주 비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때 또 보도해 보니까 최 의원님께서 또 두 딸을 키우고 나서 두 아들을 또 입양을 했다는 게 아주 미담으로 전해지더군요. 그 입양에 대해서도 참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본인이 알게 되니까 그 두 아들이 참 가슴이 아프지 않겠냐. 이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보도하지 말아라. 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또 페이스북에 영진군이, 큰아들 영진군이 난 괜찮다. 많이 알려달라. 이거 보도되면서 많은 사람이 감동을 느꼈어요. 거기 얽힌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뭐 입양은 제가 이제 그 딸 둘을 이제 낳고 제 아내하고 입양을 그 셋째는 우리가 좀 입양을 하자라는 그러한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신 말씀 중에 우리도 사실 하나님이 입양해 주신 거거든요. 그렇죠. 입양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신앙적인 그 생각도 있었고, 또 저희들에게 하여튼 하나님이 입양에 관한 그 마음을 주셔서 입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제 아내가 그 봉사하던 그 입양기관이 있습니다. 입양기관에서 2000년이죠. 2000년 9월에 저희 그 막내를 이제 입양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제 그 아내와 또 제가 이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신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다 하나님께 입양됐다는 하나님 말씀 주시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입양을 했고요. 그때 이제 저희 막내가 이제 9개월 됐는데, 그 아이는 뭐 입양에 큰 어려움 없이 잘 적응을 해서 잘 자랐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시설에 있는 많은 이제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눈에 밟히잖아요. 네. 그래서 과정을 뭐 말씀드리면 좀 길지만은 어쨌든 뭐 그 2006년도에 그 저희 큰아들, 그 당시 그 아이가 4학년 때였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꽤 큰 아이였는데 입양을 했고요.
그 아이는 이제 커서 입양을 하다 보니까 우리 가족들하고 서로 이제 적응하는데 많이 좀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고 한 4, 5년 굉장히 큰 힘든 시간을 보냈죠. 그 아이도 힘들고 저희도 힘들고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그 과정을 다 설명드리자면 너무 길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잘 적응을 해서 잘 자라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대선 레이스에 나왔을 때 그 얘기들이 이제 막 인구 해제되니까 상대당에서는 뭐 입양을 뭐 정치적으로 이용하느냐 뭐 이런 참 말도 안 되는 비난을 해왔습니다. 그럴 때 저희 큰아들이 뭐 저한테 상의도 안 하고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페이스북에 올려서 자기가 이제 입양한 가정을 얘기하는 것은 아빠가 좀 더 많이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더 많은 아이들이 가정의 보호에서 자라야 되는데 그것을 뭐 이렇게 숨기거나 그럴 일이 없다. 그리고 자랑스럽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줘서 사실은 상대방의 공격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잠재웠다는 것보다는 저는 더 기뻤던 게 뭐냐면은 큰아이가 항상 자기가 입양됐다는 것에 대해서 그 아이는 뭐 11살에 입양이 됐으니까 뭐 당연히 뭐 그건 천하가 다 아는 거죠. 그러나 그래도 자기가 이제 새로운 친구들 사귀고 학교 가서 이야기하고 그럴 때 입양 문제가 걸리면 거기서 더 나가질 못해요. 항상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친구를 사귀다가도 이제 더 깊이 사귀면 자기의 모든 이야기를 좀 털어놓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항상 걸렸는데 이제 자기의 그 입양 스토리를 그렇게 페이스북에 올리고 더 입양이 자기는 정말 자랑스럽고 더 많은 아이들이 입양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야기들이 더 널리 펴졌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올린 걸 보고 저 아이가 자기 속에 있는 입양에 관한 어떤 그 생각, 어떤 입양에 관한 컴플렉스 이것을 많이 극복했구나. 예. 저는 그게 사실은 더 기뻤습니다. 예. 저는 그 캐나다에서 저희 둘째를 홈스쿨링으로 중학교를 마쳤는데요. 그때 이제 캐나다에 가서 홈스쿨링 가정을 인터뷰하는 중에 8명의 자녀를 키우고 백인 캐나다인인데 그리고 이제 또 흑인 딸 둘을 입양을 한 부부를 만났어요. 그래서 백인이면 백인을 입양할 것 같은데 흑인을 입양했으니까 당연히 친부모가 아닌 거 알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어릴 때부터 알려주고 그러나 너를 우리가 사랑한다. 그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입양 문제를 특집으로 한번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양 가지고도 논란이 많더군요. 그러니까 입양이 바람직하지 않다. 나라에서 그 책임 있게 키우는 게 더 좋다. 이런 말도 있고. 뭐 하여간 논란이 참 많은데. 선진국은 사실은 나라에서 시설에서 아이를 키우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다 이제 가정에 입양이 되거나 아니면 가정에서 위탁해서 키우지. 예. 고아원,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 그렇죠. 같은 고아원이 있는 나라는 선진국에서는 없죠. 맞아요. 예. 예. 아이들이 가정에서 자라야 된다는 거는 대원칙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이거 입양에 대해서 찬반 논쟁이 많더군요. 오늘 뭐 하여간 최 의원님의 그 미담을 통해서 크리스찬의 모범을 보는 것 같아서 참 기쁩니다. 저희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또 이제 정치가로서 이제 이렇게 변신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아버님이시는 고 최영섭 대령님을 2018년 10월호에서 국군의 날을 있는 10월호에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버님과 아들 이렇게 두 분 다 인터뷰하는 영광을 저희가 얻게 되었는데요. 사실 최 고모님은 저희 아버님하고 동갑이세요. 네. 또 저희 아버님도 6.25 전쟁 때 소대장으로 참전을 하셨고 또 같은 해에 돌아가셨어요. 5월 달에, 작년 5월 달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을 통해서 정말 6.25 전쟁 때 대한민국을 살린 게 하나님이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이제 백두산함 전투, 대한해협 전투였다. 이 얘기를 정말 자세하게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로도 제작하고 했었습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대한민국을 밝혀라 이런 유언을 하셔서 정치에 이제 입문한 걸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님의 유언 그리고 어떻게 정치에 입문하게 되는 과정에서 아버님의 유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사실 좀 궁금했었습니다.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정치를 한다고 했을 때 아버님은 조금 이제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그런 조언을 해주셨죠. 그러나 저도 이제 많은 고민 끝에 제가 정치에 나서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은 그렇게 나가면은 이제 아버님 표현대로 이제 군인 표현 싸우면 이겨야지 뭐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날 이제 육필로 이제 쓰신 것을 대한민국을 밝혀라 이렇게 마지막으로 쓰신 육필이셨어요. 근데 그 말씀은 이제 대한민국을 좀 그 미래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셨다는 그런 그 반증이기도 하죠. 평소에 이제 저희 그 선친께서는 특히 이제 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뭐 그 뿌리는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어떤 역사 인식이라든지 또는 이제 좌파적인 이념에 물드는 교육 현장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현 정부의 이제 어떤 핵심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의 어떤 종북적인 성향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핵 문제에 대해서도 미온적이고 또 한미 동맹이 흔들리면서 우리 안보가 이제 좀 위태로워지는 상황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마 그런 것들을 좀 이제 극복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대한민국을 밝혀 그리고 제가 또 정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저에게 이제 그런 미션을 주신 뜻으로 저는 이제 이해를 했고요. 저 역시 이제 그 이 나라의 현실을 보면서 제가 이제 그 살아온 그 경험으로 봤을 때 사실은 뭐 저와 정치와 그렇게 그 친하지 않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거듭되는 이제 정책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 민생이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이념에 치우쳐서 이제 그것을 바로잡을 생각을 안 하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걱정이 되는 것은 계속 정치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 국민을 분열시키고 자기 세력을 끌어들이면서 계속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치하는 것도 참 나라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안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당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아버님이 걱정하셨던 것처럼 이 정부가 계속 이런 방향으로 계속 가다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정말 위태롭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정치를 결심하게 됐고요. 이제 대한민국을 밝혀라라는 그 말씀의 뜻에는 저희가 이제 법조인으로 살아온 저의 그 생각으로는 이게 우리 사회에 빛이 들지 않는 어떤 소외된 공간 구석구석에도 어떤 빛이 비추는 그러한 정치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그 모든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고 또 국가의 모든 일들이 법치에 입각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의미로도 받아들여졌죠. 그래서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제가 정치에 를 시작하게 된 그 마지막 어떤 방점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셨군요. 제가 아버님을 두 번 뵀습니다. 한 번은 인터뷰하려고 뵀고 두 번은 인천 상륙작전에 대한 글을 좀 실기 위해서 두 번 뵀는데 그때만 해도 참 정정하셨어요. 네, 그러셨죠. 아버님이 돌아가시니까 저도 경험을 해보니까 아버님의 그 말씀이 더 뼈에 사무치더군요. 그렇죠. 큰 영향을 주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작년 11월호에 그 국가의 역할을 특집으로 다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제가 국가가 개인의 삶에 어느 정도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거를 다뤘죠. 근데 문재인 정부가 출범 당시에 5대 국정 지표를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 삶을 책임지는 정부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당 대선 후보로 나셨었던 의원님께서 이것에 대한 비판적인 얘기를 하셨었죠. 제왕처럼 군림해온 대통령의 역할을 제 자리로 돌려놓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역할을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역량이 마음껏 펼쳐질 수 있는 그런 판을 깔아주는 게 정치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국가가 국민 모두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없다. 그런 시스템은 북한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정치 철학에서 오랜 논쟁거리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제야말로 정말 대한민국 대선에서 제대로 된 정치 철학이 화두로 오르는구나. 이렇게 참 기뻤었습니다. 사실
뭐 나중에 사임하셨습니다만 윤희숙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죠. 지금 정말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가 지금 떠올랐다. 그래서 아주 환영을 했는데 뜻하지 않게 국민의힘 후보들 사이에서 거기에 대한 또 비판적인 의견도 나오고 그래서 저는 좀 실망스럽게도 이게 별로 이렇게 대선 그 국민의힘당 안에서 논란거리가 되지 않고 사그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좀 아쉬웠던 거는 이게 국민의힘 당론으로 좀 채택이 되고 이게 나중에 대선판에서 정말 중요한 의제가 됐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결국 이렇게 중요한 정치 철학이 주로 묻혀버리고 늘 하던 것처럼 개인 비리, 막말, 과거사, 뭐 비리캐기, 인신공격, 스캔들 이런 게 정치판을 달구면서 정말 지난 대선에 대해서 참 국민 모두가 실망한 게 사실입니다. 당시에 의원님께서 이 정부가 국민의 삶을 책임져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체주의로 가는 길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 책임진다는 단어 때문에 우리 보수 진영에서도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이 전 정부가 가는 어떤 큰 정책이 국가가 모든 것을 잘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제 국민들한테 던지고 국민들이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서 지지를 보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국가가 책임져 주지 못했죠. 결과적으로 보면은. 근데 아쉬운 거는 지난 대선의 큰 흐름이 이런 어떤 정치 철학적인 이슈보다는 전 정부의 어떤 실책과 또는 비리를 누가 더 이제 엄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라는 데 매몰이 돼 버렸어요. 그죠. 매몰이 돼 버려서 사실은 그 뿌리에는 이런 흐름이 있는 정치 철학적인 어떤 흐름에 대한 비판이 있는 건데 네. 밖으로 드러난 어떤 정권의 실책이나 비리에 대한 심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에 매몰돼서 근본적인 논의가 좀 더 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은 저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당시에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신 게 국가가 국민에 대해 삶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면 누가 책임지냐.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너무 안에 있는 내용보다는 그 언어 자체에 대한 걸 가지고서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질 수 없다는 의미는 사실 국가가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회보장이나 복지에 관한 국가의 기본적인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전제로 하고 그거는 헌법상 당연한 국가의 의무로 되어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국가가 그러면 무엇을 어디까지 책임져야 되느냐 그것이 사실은 화두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국가가 책임져 주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한 가지 간단한 일례를 들면은 그게 잘못된 것이라는 일례를 들면은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국가가 책임지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말 막대한 세금을 쏟아부었거든요. 그리고 또 서민들의 생활을 이제 잘 살게 해주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올려야 된다 해서 갑자기 올렸거든요. 그렇죠. 결과가 어떻습니까? 어려운 사람이 더 일자리를 잃고 어렵게 되고 그다음에 막대한 세금을 쏟아부었지만 양질의 기업이 만드는 양질의 일자리는 많이 줄어들고 세금으로 만든 공공 알바성 일자리만 늘어나서 결국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지 못했다는 것을 온 국민이 알게 됐죠. 이건 이 일례만 봐도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진다는 것이 그게 어떤 정치적인 프로파간다로서 다가설 수는 있지만 결국은 국민들을 힘들게 한다. 라는 것을 이제 국민께서 체험하셨을 것 같고요. 이제 국민의 삶을 책임진다는 것은 결국은 삶에 간섭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삶에 간섭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간섭하고 통제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그 동전의 양면처럼 있는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책임을 내가 더 지겠다 그러면 더 간섭하고 더 그렇죠. 통제하는 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삶을 책임지는데 책임의 수준을 어떻게 정하느냐. 그렇죠. 그거를 사실은 온 국민이 자기 스스로 자기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나는 어떤 사람은 좋은 집에 사는 게 행복이지만 어떤 사람은 난 좋은 집 필요 없어. 나는 집은 아무리 작아도 내가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내 인생을 즐기는 게 행복이야. 행복의 그 내용은 다 다르단 말이죠. 근데 그렇죠. 국가는 모든 개개인에 맞는 행복을 정해 줄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국가는 획일적인 기준을 가지고서 국민의 삶을 정의하고 그걸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우리 인간의 본성에 맞지 않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국가가 삶을 책임져 주겠다는 것은 그 이면에 있는 간섭과 통제 그리고 국민의 삶의 수준을 국가가 결정하겠다는 것. 이걸 국민들이 안다면은 선뜻 동의 안 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삶을 책임져 주겠다는 그 내용을 보고서 이제 내가 좀 힘들어도 내가 뭐 일을 안 해도 나라가 먹여 살려주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 이걸 가지고서 국민들을 사실 어떻게 보면 현혹시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이 국가가 더 책임져 줄게 하고 끝까지 가다 보면은 그게 전체주의고 공산주의 사회인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는 것은 역사가 다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저는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하철 타고 가다가 봤는데요. 지하철에 이렇게 간판이 이렇게 있어요. 정부 홍보죠. 국가가 책임져 주는 정부. 그러니까 아무런 국민적 저항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조금만 생각해 보면 간섭하겠다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예.